내가 이렇게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어떤 앵커링 효과에 빠지거나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 얘기 나눌 때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뇌가 이렇게 효율만 추구하다 보니까 정해진 패턴대로 사고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한번 굳어진 신념, 한번 굳어진 가치관 이런 거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런 일들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진보주의자들은 태극기 부대를 바꿀 수 없는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꼴통 이렇게 바라보고요. 태극기 부대는 진보주의자들 대상으로 나라 망치는 인간 이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양쪽을 좀 균형 잡힌 자세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좀 많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자신만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행동한 것 이런 거 바탕으로 주위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내 스스로 형성한 게 이제 신념이 되는 거죠. 가치관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념이나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름대로 만들어진 과정이 있고 그래서요. 나의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의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 대할 때 그리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기만 해도요. 서로 간의 혐오나 갈등은 줄어들 수 있겠죠. 요즘 사회적인 갈등, 어떤 집단 간의 혐오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또 뇌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작동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 기계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일을 처음 하게 되면요. 하나하나 순서를 따져가면서 신경 써서 일을 하죠.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거의 자동적으로 일을 하다시피 합니다. 운전도 처음에는 신경 많이 쓰죠.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거의 자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뇌도 무엇이든지 익숙하게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네이마르가 있는데요. 이 경기를 할 때 뇌를 관찰해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뇌를 많이 쓸 것 같죠?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네이마르의 경기할 때 뇌를 관찰해 보면 아마추어 선수들에 비해서 불과 한 17% 정도만 뇌를 사용한대요. 많이 안 쓰는 거죠. 이미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기계적으로 축구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나 어떤 패스를 한다거나 골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명상을 할 때도 일반 사람들은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숙련된 스님들 뇌를 촬영해 보면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손쉽게 명상의 세계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뇌가 에너지를 아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누군가 도움을 받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자신의 뇌를 이용하지 않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 전문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종종 아이가 학교에서 과제 받아오면 좀 어려워 보이면 엄마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보기에는 아이들 숙제는 쉬운 거죠. 전문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아이들은 자기 뇌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숙제를 도와주면 아이들 두뇌 발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뇌는 효율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중 다른 하나, 두 번째는 변형계, 감정의 뇌인 변형계와 전두엽, 그 중에서도 맨 앞쪽에 있는 이마 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앞에 있다고 그래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에너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전전두엽이라는 부위는 뇌 전체를 움직이는 뇌의 CEO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전체적으로 지령하고 움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부위가 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위가 있어야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그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충동, 뭔가 하고 싶다 이런 감정적인 충동, 화를 내고 싶다 이런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일도 이 전전두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부위가 바로 이 전전두엽이에요. 이 부위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전두엽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간다. 다른 말로 해서 변형계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요. 전전두엽이 주도권을 잡으면 합리적인 사고가 드러나고요.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집니다. 실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어떤 감동적인 충동 억제할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요. 꾸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그것을 조직화하고 실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뇌 자원을 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뇌를 잘 쓴다는 것은 결국 이 전전두엽을 잘 쓴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전전두엽이 아니고요, 감정의 뇌인 변형계 쪽으로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이런 기능들을 잃게 되는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비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논리적이지 못하고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고요. 감정 억제가 어려워지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요, 전전두엽 변형계는 감정의 뇌인 변형계는 좀 안정화를 시키고 이 전전두엽이 두뇌의 주도권을 쥐고 사고와 정서를 통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변형계는 언제 활성화가 될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변형계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언제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만 편도체나 시상하부라는 변형계 안쪽에 있는 부위들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에서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호르몬 이름이 이런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에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두뇌는 전전두엽으로 가는 에너지를 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상황에 투입하려고 해요. 당연히 사고하는 뇌로 가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사고 활동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높은 분한테 혼나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없는 거죠.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전두엽으로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무언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어떤 조바심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우울하거나 이 감정적으로 동요를 느끼는 경우 아니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변형계가 활성화됩니다. 조바심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차근차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갖고 시험 끝나기 5분 전이 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죠. 그러면 뭔가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사고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을 때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화 자체를 안 내겠죠. 그래서 가장 바보 같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난 사람한테 진정해,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은 뇌의 주도권이 전전두엽에서 이미 변형계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고 이성적으로 말이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하는 걸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말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무섭고 두려운 상황, 공포를 느끼는 상황,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변형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 상황이 되면 전전두엽 사고가 정지되고요. 119 같은 번호 잘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 공정이죠. 공정. 불공정한 상황, 불평등한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변형계가 또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원숭이들을 다른 동료들이 볼 수 있게 우리 안에 가둬둬요. 그러니까 유리로 만들어진 거나 아니면 철창 같은 데 이렇게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연구원 손에 올려놓으면 오이를 주는 그런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옆에 원숭이가 조약돌을 건네주고 오이를 받아먹는 걸 보면 다른 원숭이들도 금방 따라하죠. 그런데 이걸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어떤 원숭이들은 그대로 오이를 주고요. 어떤 원숭이는 오이 대신에 포도를 줍니다. 아무래도 오이보다는 포도가 더 맛있죠. 그래서 다들 포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포도를 안 주고 오이를 주면요. 원숭이들이 등을 돌려서 받지 않거나 아니면 오이를 받아가지고요. 연구원들한테 내팽개쳐요. 막 화를 냅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화를 내는 거죠. 특히나 그 포도를 받는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뺀질거리고 게으르고 그런 원숭이일 경우에 분노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원숭이도 심지어는 원숭이도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데 인간이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인간은 이제 공정함이나 공평함을 마치 의식주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지위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존감이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어떤 심리적인 느낌이라고 하면요. 지위감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게끔 만들어지는 심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리적 서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서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자나 원숭이나 심지어는 닭들도 그러는데 우두머리가 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잖아요. 우리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를 알파라고 하는데요. 알파 수컷이 되면 생존과 번식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먹을 게 생기면 우두머리부터 먹죠. 그리고 모든 암컷들도 우두머리가 차지해요. 그래서 생존과 번식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기 때문에 동물들 세계에서는
기를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서열이 높아지면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고요. 수명도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 쪼기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킹 오더라고 하는데 수탉 10마리를 우리 안에 가둬두면요. 자기들끼리 엄청 싸워요. 밤새 싸움을 합니다. 서열 싸움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나면 1등부터 10등까지 서열이 딱 정해져요. 근데 서열 1위는 자기보다 아래 서열에 있는 닭들 벼슬을 마음대로 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열 5위는 위에 4마리한테는 쪼임을 당하고 쪼을 수 있는 건 5마리밖에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서열 10위가 되면요. 9마리한테 쪼임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아지고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수명이 짧은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제 동물처럼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물리적으로 서열을 정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람도 역시 서열을 중요시 여깁니다. 서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뭐 회사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서열 외에 사람만 가지고 있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서열이에요. 마음의 서열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심리적 서열에서 우위에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심리적 서열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심리적 서열을 다른 말로 하면 지위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지위감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 서열감이 떨어지고요. 감정적으로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심리적 서열이 저하가 되면 변형계가 활성화돼요. 누구한테 야단 맞는다거나 누구한테 꾸중 맞는다거나 이런 경우죠. 전전두엽은 제기능 못하게 되고요.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성적인 뇌, 사고의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려고 그러면 변형계가 활성화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가 너무 낮아도 성과 낼 수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성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수준을 스위트 스팟이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스위트 스팟을 넘어가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운동하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 그런 걸 유지하는 거,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는 거, 그리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심리적 서열, 지위감의 향상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전전두엽에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을 시켜서 성과를 내거나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뭐 그러셔야 되니까요.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 이런 경우 학업 성적을 좋게 하려면요. 스트레스 주지 마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불안이나 뭐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걸 느끼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별 대우하시지 말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고요. 작은 것도 칭찬해주고 그 사람 잘했다고 인정해 줌으로써 지휘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인간관계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자,
뇌는 효율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변형계 감정의 뇌가 활성화되면 사고하는 뇌가 기능을 잘 못한다. 이런 게 기본적인 두뇌 원리인데 이런 작동 원리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맨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는 대뇌피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이 뇌를 보면 쭈글쭈글 주름진 부위 있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위가 대뇌피질인데 크게 4개 부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뇌 뒤쪽에 보면 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는 시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빡 때리면 순간적으로 눈에 불이 번쩍 튀죠. 이 부위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어떤 성장 과정에서 발달 과정에서 이 부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요 시각 기능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귀를 포함해서 뇌의 옆부분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는 주로 학습이나 기억, 청각 이런 쪽에 관여를 합니다. 정수리 부분에 있는 영역을 두정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공간 감각이나 어떤 과학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부위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리고 뇌 가장 앞쪽에 있는 부위가 전두엽인데 이 부위가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런 걸 하게 만들어주는 부위예요. 이 중에서도 가장 앞쪽에 있는 거 앞전자 써서 전전두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전두엽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작업기억이라는 것을 관리해요. 작업기억. 이 작업기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책의 앞부분에 읽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있어야 지금 읽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시계 같은 거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분해할 때 순서를 알고 있어야 역순으로 조립을 해나갈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무언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잠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을 작업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기억을 관장하는 곳이 바로 전전두엽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뇌가 이렇게 퇴화하기 시작하면 얘부터 퇴화가 돼요. 전전두엽부터.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면 뭔가를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위의 신경회로가 끊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질문이 있는데 우리 IQ 높으면 공부를 잘할까요? 예, 우리는 흔히 이제 지능지수 IQ가 높으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공부를 잘하는 건 이 IQ보다는요 작업 기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IQ가 높아도 작업 기억이 떨어지는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하고요. 작업 기억이 좋은 사람은 성적이 좋아요. 그의 얘기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작업 기억, 이 전전두엽을 잘 활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손해라는 부위가 있는데 손해는 대뇌피질은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원시적인 뇌예요. 아주 최초에 만들어진 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할이 뭐냐면 주로 연속적인 운동, 자세 제어 이런 거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걷거나 박자 같은 걸 잘 못 맞춰요. 리듬 감각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 손해가 좀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대뇌피질에 언어 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말하잖아요. 말과 관련된 중추가 있는데요. 브로카라는 영역이 있고 베르니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이 두 부위에서 처리를 합니다. 주로 좌측 측두엽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브로카는 어떤 영역이냐면 언어 영역 중에서 발성, 조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입을 움직여서 제가 지금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주는 영역이 브로카입니다. 이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말이 단어가 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 베르니케라는 부분은 어떤 말을 할 때 앞뒤가 맞게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발음은 제대로 합니다.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말은 천상뉴스처럼 하는데 하나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이 하나도 안 맞고요. 문장도 말이 안 되고요. 횡설수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정확히 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이 두 부위가 합쳐져서 우리가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언어 중추라고 얘기를 합니다.